네, 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보는 알짜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 국제 뉴스 살펴보는 날이죠.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치학과 김태환 교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일주일이 됐습니다. 네네. 지금 외신들 온통 우크라이나 사태 소식으로 넘쳐나는데 맞습니다. 교수님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딱 일주일 전인데요. 24일 날 러시아가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해서 시작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로 딱 7일째입니다. 그래서 당초 미국에 의해서 세계 제2위의 초군사 강대국으로 이렇게 인식됐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일방적인 전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에서 그쪽으로 러시아군이 진입해서 독립을 선언했던 우크라이나 동부의 루안스크와 도네츠크 공화국의 친러 정권의 독립을 기정사실화하고 또 이 지역 러시아인들을 보호한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하고 같이 커다란 두 가지 어떤 침공의 명분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핵을 가진 강대국끼리는 직접 무력 충돌을 하기 어렵다는 게 그게 국제 정치의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나토의 유럽이나 미국도 전투병이 서로 직접 충돌하지는 않을 거라.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예측들이 있었고 그 얘기는 결국 전면전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들이었었거든요. 근데 막상 상황이 발생하고 보니까 러시아는 동부의 분리주의 공화국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전선을 형성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굴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전면전으로 발전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누차 저희들이 이게 상황 얘기를 하면서 뭐 핵 가진 국가끼리는 전면적으로 부딪힐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맞죠. 왜 전면적으로 지금 수행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자들 간에 조금씩은 다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첫째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독립을 선언한 두 우크라이나 동부의 두 공화국의 어떤 독립 그리고 친러 국가화 이건 뭐 기정사실화 너무 쉽게 달성될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그런데 러시아의 무력 침공 가능성을 그러니까 침공 전에 많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떠들던 미국과 유럽이 실제로 군사적인 행동이 우크라이나 외곽의 동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나토 회원 국가들에 집중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넘어서서 나토 회원국들을 건들지 않는 한 유럽과 미국이 뭐 크게 나서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오판을 한 것 같고요. 물론 경제 제재를 지속적으로 천명을 했지만 그거는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2014년 크림반도 병합한 이래에 러시아가 계속 경제 제재를 받아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력이 있다고 감당할 만하다고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부 자체도 러시아의 공세를 며칠 못 버티고 항복할 거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러시아군이 전격적으로 밀어붙이면 뭐 우크라이나 동부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하고 항복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오판한 것이 아닌가 러시아 입장에서. 그래서 가만히 보면 독재 국가들은 대체로 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좀 약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지도자를 자꾸 바꾸거든요. 민주주의는. 다른 목소리를 아주 시끄럽고 또 선거 때는 나라가 4분 오열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독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국민들은 뭐 모두 다 개인 이익에만 치중하고 소속 정당의 당리 당량만 서로 정파 싸움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막상 국가적 위기가 일어나면 이런 사람들은 다 도망갈 거다. 이렇게 독재 익숙한 그런 문화에서는 보기 쉽다는 거죠. 그게 큰 착각인데 오히려 국가 위기에서 도망가는 상황은
독재 국가에서 사실은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더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네. 외유 내강입니다. 그래서 네, 네. 푸틴이 이번에 정말 결정적인 어떤 역사에 남을 만한 오판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오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사실 뭐 정치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네네. 왜 이걸 예측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치 체제 문제라고 저는 이제 학자로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네. 보통 독재 참. 국가들은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를 못해요. 네. 정치 지도자의 의중에 맞는 목소리만 음흠. 크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상화되면 아무리 현명한 지도자라도 오판하기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권자나 집권 세력과 생각이 다른 목소리를 일부러라도 좀 나오게 하는 것이 사실은 현명하거든요. 바로 민주주의가 이런 거를 바로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또 이렇게 좀 격려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느냐의 여부는 단순히 러시아처럼 지도자를 선거를 통해서 뽑느냐 않느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야당과 또는 다른 목소리가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러시아의 경우에 푸틴 대통령이 너무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작동을 멈춘 상태라고 보고요. 네. 이게 바로 비극의 출발점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또 러시아는 경제 규모를 보면 한국보다 사실은 작습니다. 네. 네. 한국이 경제 규모로 세계 10위인데 러시아는 11위거든요. 그래서 한국보다 작은 경제가 미국이나 유럽을 상대로 해서 전면전을 계속해서 이끌어간다. 이런 거는 참 큰 실책인 거죠. 그래서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판이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을 때 독재 정권에서 좀 오판을 한 것 중에 네네. 하나가 뭐 이런 일이 생기면은 민주나 뭐 사람들이 다 사분오열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처음에는 말이 좀 많았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단결해서 항전하는 네네네. 모습이 참 인상적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게 이제 자꾸 이제 민주주의를 얘기하게 되는데 네. 젤렌스키 대통령 개인을 뭐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네네. 개인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국제관계 학자로서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주의는 최고의 지도자를 보장하고 뽑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최악의 지도자가 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것도 최악의 지도자를 안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국민 하나하나가 자신이 뽑았기 때문에 좀 기대에 좀 부응하지 못하더라도 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네. 지도자 자신도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위인이 아니면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면 자신을 믿고 뽑아준 국민들의 그 여망에 대한 무게가 아주 크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네, 뭐 네. 뽑혀보지 않아서 감당을 못하겠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는 젤렌스키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이와 같이 국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그런 국가 지도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원리를 통해서 민주주의는 가장 현명한 지도자를 뽑을 수는 없더라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국민과 함께하게 하는 그런 아주 좀 신비로운 힘을 가진 그런 시스템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좀 시끄럽기는 하겠지만 네네. 우리는 그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어떤 축제의 한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그 그렇죠. 3월 9일이 네네. 바로 그 멋진 20회 축제의 대단원의 막을 장식하는 그런 날이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참 마음에 새겨둬야 될 것이 또 배워야 할 점들이 참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네. 국제사회가 이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많이 변화하는 모습을 네네네. 보이는 것 같은데요.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그게 이제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그리고 또 어떤 강대국이 기획을 했던 아니면 우연이든 간에 그리고 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은 아마 결과적으로 제 생각에는 지구촌 질서가 아주 크게 변하는 어떤 변곡점, 시발점이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자꾸 보게 됩니다. 네. 사실 작년 12월 19일
12월 9일하고 음흠. 10일 양일에 걸쳐서 네네. 비대면 화상으로 해서 바이든 대통령 주도하에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게 처음으로 열렸었어요. 네, 그게 네. 결국은 비민주주의 권위주의 체제인 미국이 이제 미중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좀 이렇게 가까이 있는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민주주의 국가들을 좀 이렇게 규합하려는 그런 어떤 뭐 모양새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초대된 국가들은 뭐 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미국이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는 빠졌고요.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네, 네. 그동안 유럽과 미국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사실 독일의 경우는 러시아하고 상당히 가까이 지냈었거든요. 네. 노드스트롬 2라는 그 가스 파이프라인 그런 거가 국익에 도움이 되기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반대해도 그런 걸 막 추진하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요번에 오히려 독일이 앞장서서 강력하게 러시아에 대항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목할 점은 사실 스위스, 스웨덴 이런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중립국가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네, 중립국가들도 네. 대놓고 나서서 이번에 반 러시아 대열에 함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지금 국제사회가 이번 기회로 민주주의 진영하고 비민주주의 진영 사이에 좀 더 선명한 선이 그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뭐 지구촌이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손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변할 수 없는 것이라면 네. 그렇게 굳어질 것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잘 현명하게 대처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국가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 국제 정치 정세라는 것이 다 유기적으로 얽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하나하나 좀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네. 터전들이 마련이 됐으면 맞습니다.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치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시내도로 상황